아이고 보자. 자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그 리미팅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한계 반응물. 그래서 이제 그 이게 있어. 그래서 이제 저게 이게 지금 고등학교 화학 원 과정에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묘하게도 얘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화학을 전공해서 대학을 화학과를 갔어. 그 화학과에서 막 석사도 하고 박사도 했어. 그런 다음에 연구를 막 잘해가지고 노벨상까지 받았어. 만약 그렇다고 치자. 그 화학과 박사과정에서 노벨상 받는 실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노벨상 받으려면 실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실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실험할 때 이 원리를 써. 근데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지금 겨우 고등학교 화학 원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진짜로 프로페셔널한 화학자들이 정말로 지금도 계속 쓰고 있는 테크닉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들어보니 중요하겠어 안 중요하겠어? 중요한 거야겠어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도 나오고 막 하는 거지. 근데 놀라웠게도 정말 중요한 거는요, 그 원리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안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요, 단순하고 쉬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지만 중고등학교 정도의 지성을 가진 학생들도 사실은 이해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럼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뭐냐? 자, 이 한계 반응물은 기본적인 정의가 바로 이겁니다. 6.1 뭐부터 해볼까? 6.1 6.1 말을 어떻게 쓰지? 말을 이렇게 화학 반응의 진행. 자, 첫 번째 1. 자, 반응물들끼리 섞어서 생성물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반응물들끼리 만들어서 이제 반응이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반응이 드디어 끝났어요. 에 소모. 자, 여러분, 소모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소모가 이게 왜 내가 저 단어에 집착하냐면 이게 전문 용어라서 그래요. 그래서 화학 책에 뒤지시면 이게 소모라는 말에는 consume이라는 말이 나와요. consume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소모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그 대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소모되었다라는 말은. 소모라는 말을 쓰는 건 그래서 그게 지금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없어졌을 때 소모됐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반응 완결 시에 완전히 소모된 반응물, 그것을 뭐라고 한다? 한계 반응물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밥을 싼다. 그럼 김밥을 싸는데 예를 들어서 김밥 쌀 때 뭐가 필요해? 김도 필요하고 밥도 필요하고 뭐 단무지, 소세지, 뭐 계란 등등 필요하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속재들이 필요한데 그 속재료가 다 들어가야 손님한테 낼 수 있는 김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쌌는데 갑자기 핵심 재료인 소세지가 다 떨어졌어. 그럼 그때부터 김밥 쌀 수 있어요? 못 사요? 못 사죠? 그때 다른 건 다 남아있는데 더 이상 얘가 떨어져서 더 이상 김밥을 못 만들게 하는 다 떨어져 버린 재료, 그 소세지를 한계 반응물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생각해보면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완전 상식적인 얘기예요. 완전 상식적인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뭐냐면 한계 반응물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알겠죠? 저다.
김밥이 원래 한국 음식이 없었던 건 알아요? 조선시대 때 김밥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사람들은 김에다가 막 넣고 막 말아서 확 먹었을까요? 김밥이 언제 최초로 만들어지죠? 그 일제시대 때 만들어져요. 일제시대 때. 그래서 이제 김밥은 우리 음식이 아니에요. 우리 음식이 아니고요. 원래 어디 거냐면 일본 거예요, 일본 거. 그래서 일본에 가면 그 후토마키라고 있거든요. 후토마키라고 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 후토가 이게 이제 일본 말로 후토가 우리말로 어떤 뜻이냐면 두꺼운 이런 뜻이고요. 마키가 김말이에요, 김말이.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두꺼운 김말인데 일본 음식으로 후토마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진짜 김밥이에요. 김밥인데 김밥이 걔네들은 진짜 이만해요. 김밥이 이만해. 그래서 이만하고 그 김밥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김밥 이만하고 그 안에 이제 밥이 이렇게 싹 들어가고 그냥 우리가 평소에 먹는 김밥이에요. 김밥인데 이 안에 재료가 상당히 고급 재료들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참치 뭐 이런 거요. 생참치, 뭐 회 이런 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김밥은 고급 음식이에요, 대중 음식이에요? 대중 음식이죠. 그런데 일본에서 후토마키는요, 대중 음식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 후토마키 잘 안 먹어요. 잘 안 먹어요. 왜? 비싸요. 이렇게 기본으로 이렇게 말아놓은 거 하나에 10,000원 넘어요. 기본적으로. 김밥 한 줄에 10,000원 넘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선 대딱 크고 거기에 이제 막 되게 비싼 거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후토마키 먹으려면 그 백화점 예를 들면 이제 막 조금 고급스럽게 포장된 음식 이런 데 가야 되고 일식집 가야 되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후토마키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이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후토마키가 일식시장을 통해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이때 한국 사람들 그거 보고 괜찮은데?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이 후토마키를 김밥이라는 문화로 더 발전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심지어 우리나라에는 천국도 있잖아요. 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김밥을 막 만들어서 막 천국도 만들었어 막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원래 일본의 식문화였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꼽힌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은 후토마키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모를 것까지는 없는데 잘 안 먹기 때문에 뭐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꼽힌 거지, 뭐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러면 이제 일본은 또 우리 거를 받아가는 게 없느냐? 예를 들면 여러분 일본을 대표하는 음식이 뭐가 있어요? 초밥이잖아요, 초밥. 스시요, 스시. 스시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 아세요? 스시의 기원이 뭐냐면 그게 바로 이 뭐냐면 가자미 식혜예요. 이게 초밥이 된 거예요. 가자미 식혜 알아요? 이게 당연히 어느 나라 음식이겠어 이름을 보니? 당연히 우리나라 음식이거든요. 우리나라 음식인데 이게 어디서만 해먹던 거냐면 저기 북쪽의 평안도 이쪽에서 주로 해먹던 음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울 지역에서 조금 해먹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남쪽 지방에서는 사람들이 잘 안 해먹던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인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가자미라는 생선이 있잖아요. 생선을 잡아다가 생선을 이렇게 살만 이렇게 다 떠다가 이게 이제 생선을 오래 두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홀랑 썩어버리잖아요. 그럼 생선에다가 어떻게? 여기다가 조라고 하는 곡식 있죠. 조를 밥을 해가지고 발음 조심해야 돼요. 조로 밥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얘에다가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게 가재미 생선 그 다음에 여기에 조로 한 밥, 또 가재미 생선, 또 조로 한 밥을 켜켜이 쌓아요. 그런 다음에 소금을 잔뜩 뿌려요. 그래서 일종의 젓갈이에요, 젓갈.
그래서 이제 왜 생선 젓갈 있잖아요. 뭐 우리 평소에 먹는 뭐 오징어 젓갈, 뭐 새우 젓갈 이런 것처럼 일종의 생선 젓갈인데 거기에 이제 밥이 좀 들어간다는 게 좀 특징이죠. 그리고 주로 어디서 북쪽에서 주로 해먹던 생선 젓갈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몇 달 뒀다가 꺼내가지고는 거기다가 이제 고춧가루 양념을 해요. 빨갛게 고춧가루 양념을 해서 먹으면 이 가재미라고 하는 생선 자체가 원래 비린내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젓갈인데도 콩콩한 맛이 안 나고요. 젓갈인데도 이제 새코름한 맛이 나요. 새콤한 맛이 나. 새콤한 맛에 짭조름한 맛. 그래서 이제 생선 잘라가지고 이제 뭐냐면 밥에다가 이렇게 먹는 거예요. 생선 잘라서 어디 먹는다고? 밥에 잘라가지고. 그게 뭐야? 초밥이지. 스시.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재미 식혜가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에는 뭐가 있냐면요. 붕어 식혜가 있어요. 붕어 식혜. 저기 강에서 잡히는 생선 중에 붕어 알아요? 붕어? 그걸로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요. 똑같이. 근데 걔네들은 이제 최종적인 식혜를 만든다고 거기다가 된장 양념을 해요. 된장.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고춧가루 양념하고 얘네는 된장 양념하는 거니까 베이스는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가재미는 비린내가 별로 없는데 이 민물 붕어는 비린내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붕어 식혜는 일본 사람을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어요. 아무도 누구만 먹냐면 일본의 시골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잖아요. 그 몇몇 지역에서만 해먹는 거예요. 붕어 식혜 있어요. 일본 음식에 있어요. 저게. 그러니까 이제 가재미 식혜가 일본에 가서 붕어 식혜가 된 거야. 이게 1894년 메이지 유신 때 일본에 뭐가 들어오지? 메이지 유신 때 드디어 뭐가 들어? 1894년에. 이때 드디어 냉장고가 일본에 들어와. 냉장고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뭐야? 생선을 굳이 소금을 넣어서 발효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이때부터 붕어, 가재미식혜 어떻게 먹는다고요? 생선 잘라서 밥에 떠서 이렇게 먹을 때 있잖아요. 붕어식혜 어떻게 먹어요? 붕어 잘라가지고 밥에 올려 먹거든요? 냉장고가 들어오자 어떻게 됐겠어요? 그게 아니고 날 생선을 잘라서 밥에 올려 먹은 거예요. 그게 스시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되게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줍니다. 서로 영향을 줘요. 근데 이제 그 영향이 건강한 상황에서 서로 이제 동등한 입장에서 영향을 주고 받았으면 큰 문제가 아닌데, 내가 어떤 말 하는 건지 알겠죠? 이게 약간은 정치적인 그리고 강압적인 이런 입장에서 문화가 만약에 이제 평등한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강압적인 상태로 어떤 문화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게 강요됐거나 이식이 됐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 있을 수 있죠. 그건 이제 그렇긴 한데, 뭐 그게 뭐가 됐거냐, 워낙 가까이 붙어 있는 나라니까 서로 이렇게 영향 주고받아요. 주고받는데, 또 이런 얘기 하면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너네 스시 한국에서 온 거다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근데 이게 역사가 이래요. 역사 이게 원래 이렇다고요. 이런데 뭐 하여튼 그렇다. 네, 뭐 그렇다. 여하튼 그렇다. 갑자기 소모 얘기하면서 김밥 얘기하니 갑자기 후토마키 생각이 나네. 그렇죠. 좋습니다. 네. 자, 어쨌건 그래서 반응이 다 끝났는데 완전히 없어졌어. 그런 녀석을 뭐라고 한다고? 한계 반응물. 알겠죠? 자, 그런데 모든 반응물이 한계 반응물이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반응물이 한계 반응물이 되는 순간. 자, 저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김밥 만들기 얘기를 했었는데, 자, 생각해봐요.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음식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뭡니까?
음식 장사하는데 가장 행복한 순간. 오늘 다 털어버리는 거. 이게 제일 행복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오늘 재료를 딱 준비했는데 완판했어. 무슨 말 알겠어요? 오늘 완전히 다 털었어.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딨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업을 하기 전에는 이 매출을 잘 계산을 해서 오늘 얼마나 물건이 나갈지를 잘 계산을 해가지고 재료를 매입을 해야 되겠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당연한 얘기지. 그래서 오늘 얼마나 나갈지를 잘 계산해가지고 야, 김 몇 장, 단무지 몇 장, 뭐 밥 얼마, 뭐 소시지 얼마 딱 이렇게 무슨 말 알겠어요? 딱 준비를 한 다음에 드디어 마지막 김밥을 딱 말자마자 오늘 준비한 재료가 싹 없어졌어.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잖아. 계산만 잘하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순간을 화학 전문 용어로 말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순간을 화학 전문 용어로 바로 당량점이라고 합니다. 그걸 당량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이퀴밸런스 포인트라고 해요. 알겠죠? 그런데 이 당량점을 왜 언급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3. 그 당량점 전후에. 당량점 전후에. 그러니까 모든 반응물이 완벽하게 반응을 해가지고는 완전히 다 사그러들기 직전, 알겠죠? 그리고 완전히 다 사그러진 직후, 알겠죠? 그 전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후에 아주 희한하게도 매우 급격한 물리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이 급격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급격이라고 하는 건 이게 사람의 오감에 이 관찰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 눈에 툭 뜨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사람 눈에 툭 뜨일 정도의 변화, 그걸 급격한 물리적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급격한 물리적 변화엔 어떤 예들이 있느냐?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색깔이 갑자기 노랬다가 갑자기 파래져요. 뭐 이렇게 된다거나 뭐 빨갰다가 파래져요. 그럼 여러분 봐봐요. 뭔가 반응을 시키고 있는데 전에는 노랬는데 갑자기 빨갛게 확 변해요. 그럼 내 눈에 잘 띄인 거예요, 안 띄인 거예요? 확 뜨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온도 같은 것들도 확 변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맹맹했는데 갑자기 확 뜨거워지는 거예요. 맹맹했다가 갑자기 확 뜨거워지고 뭐야 이렇게 눈에 내 오감에 딱 이렇게 눈에 뜨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난데없이 앙금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앙금 알죠? 앙금이 뭐예요? 물에 잘 녹지 않는 애들을 앙금이라고 하죠. 원래는 투명했거든요. 투명했는데 앙금이 생기면 투명해요, 안 투명해요? 앙금이 생기면 뭐가 뿌옇게 흙 같은 게 생겨가지고 쭉 깔았잖아요. 그러니까 투명했는데 갑자기 뭐가 뿌 하면서 뭐가 푹 나타나면서 쭉 깔아앉는 거야. 이거 눈에 안 보여, 잘 보여? 완전 잘 보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아주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런 것뿐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난데없이 질량이 확 변할 수도 있고요. 부피가 확 변할 수도 있고 조금 전문적으로는 pH, 그 다음에 전위, 이런 데이터들까지 다 변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물론 아직 pH가 뭐냐, 전위가 뭐냐 이런 것까지 뭐 배우진 않았지만 이런 물리량들을 배우게 되면 이런 것들에 의한 변화들도 막 나타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당량점 전후의 급격한 물리적 변화는 명백하게 사람 눈에 보여요. 알겠어요? 명백하게 사람 눈에 보여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그러한 급격한 물리적 변화로부터 당량점을 예측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히려 사람은 역으로 그 급격한 물리적 변화가 나타나는 그 순간 아 이때 당량점이었겠구나 라고 사람이 역으로 짐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그 함계 반응물에서는 이 당량점이라는 개념을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으쌰 지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6.2 자, 여기 보시면 적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적정. 자,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타이트레이션이라고 해요. 타이트레이션. 자, 적정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적정 과정. 자, 적정 역시 그 이제 뭐냐면 적정 역시 적정 역시 화학의 이제 전문 용어긴 한데 적정 자체가 뭐냐에 대해서는 화학원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적정 자체가 뭐냐는 화학원에 저 말을 사용하진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문제에 저 적정 기술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적정이라는 말을 쓰진 않는데 그 적정이라는 기술이 수능화학원의 킬러 컨텐츠로 맨날 나와요. 맨날.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적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겁니다. 첫 번째 1. 반드시 두 종류의 반응물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반응물은 꼭 두 가지여야 되나요? 모든 반응에서? 당연히 그럴 이유가 없죠. 아까 봤던 왜 피스톤에서 밀도 이렇게 봤던 거는 밀도 이렇게 쭉 변했던 직접 문제 있잖아요. 그거에서는 반응물 몇 개였어요? 반응물 한 가지였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반응이 있을 수 있냐면요. 반응물이 세 개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요리 같은 거 하는데 재료가 뭐 두 개만 들어가나요? 요리할 때 뭐 자꾸 여러 가지 집어넣잖아요. 실제로 어떤 반응이 벌어질 때 반응물이 항상 두 가지냐? 아닙니다. 여러 가지이거나 한 가지일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적정이라고 하는 기술은 반드시 어디서 사용하는 테크닉이다? 반응물이 오직 몇 개일 때? 두 개일 때.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우선 어떤 뭐냐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원래 적정할 때 반응물이 두 개가 된다고? 그러면 문제에서 제시된 반응식에서 반응식의 반응물이 A하고 B 두 개가 나온다. 그럼 이건 적정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혹은 반응물이 A 한 가지만 나온다. 적정 아니라는 거예요. 반응물이 A, B, C 세 가지다. 그럼 적정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적정이라고 하는 테크닉은 반드시 반응물이 몇 가지일 때? 두 가지일 때 하는 행위입니다. 알겠죠? 이때
둘 중 하나를 기존 정해진 질량만큼 준비해 둡니다. 자, 반응물이 몇 가지? 두 개입니다. 두 개. 둘 중에 하나를 딱 기존에 준비해 둡니다. 그래서 준비해 둡니다. 준비해 두고 그것을 전문 용어로는 애널라이트라고 합니다. 자, 영어로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번역이 없어서 그래요. 좀 번역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분석화학이라고 하는 좀 고급 화학 과정에서 대학교 2학년 과정의 화학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당연히 수능화학원에 그 애널라이트란 말이 안 나오겠죠. 근데 반응식이 그게 애널라이트야. 그러니까 이게 왜 홍길동전 아시죠? 홍길동전에 어떤 말이 있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얘기는 알죠. 수능이 그래. 수능이 그걸 그거라고 부르지를 못해. 그게 저거야. 우선 알겠죠? 그래서 적정이라고 하는 테크닉에선 첫 번째 기존 준비된 녀석이 있는데 걔를 애널라이트라고 해요. 알겠죠? 애널라이트. 그리고 얘는 보통 in the beaker. 비커 속에 있어. 비커 알죠? 비커에다가 이렇게 딱 담아둔 놈. 걔를 애널라이트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명심할 건 이 애널라이트는 그 질량이 변에 일정해. 딱 정해져 있어. 처음에 넣으면 끝이야. 이게 변화되면 적정 꽉 나겠어요? 이게 변화되면 처음에 내가 딱 정해준 거 있지. 그걸로 딱 정해줘야 돼. 그걸로 끝나요. 여기서 애널라이트 더 집어넣어. 그럼 이게 실험 꽉 나는 거야. 알겠죠? 애널라이트는 더 집어넣을 수가 없어. 딱 정해진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기존 정해진 질량이라면 질량이 정해지면 사실 뭐도 정해지는 거야. 그 물질의 질량이 정해졌어. 그러면 그 물질이 뭐도 정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몰수도 정해진 거죠. 왜? 질량하고 몰수는 필요하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면 둘 중 나머지 자, 반응물이 두 종류라고 하는데 하나는 애널라이트면 나머지 하나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 둘 중 나머지를 어떻게 된다? 그 비커 속에 소량씩 계속 집어넣습니다. 이를 뭐라고 한다? 전문 용어로 타이트런트라고 합니다. 타이트런트라고 합니다. 역시나 전문 용어가 번역이 없어서 그냥 영어로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능화학원에 타이트런트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타이트런트가 계속 나와요. 알겠죠? 나와. 그래서 얘가 타이트런트인데 얘를 타이트런트라고 말을 못하고 그냥 얘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수능 가르칠 때는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알아들으시겠죠? 아까 애널라이트는 어디 들어있다고 했죠? 실험기구상? 비커라는 곳에 넣어두었다고 했죠? 근데 이 타이트런트는요, 보통 어디에 넣어두시냐면 얘는 보통 in the burette 이라고 하는
실험 기구에 넣어서 사용합니다. 뷰렛이라고 하는 실험 기구에 넣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혹시 뷰렛이라고 하는 실험 기구를 실제로 본 사람? 비커를 실제로 본 사람? 비커. 비커 본 적 없어요? 있죠? 근데 왜 소리 안 들어요? 이렇게요? 그래. 비커는 본 적 있죠, 비커. 근데 뷰렛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실험 기구가,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얘가, 이게 비커고요. 비커. 여기 이제 보통 누가 들어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다가, 이런 식으로다가 이게 에널라이트가 들어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어떤 실험 기구가 있냐면 생긴 게 좀 길쭉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마개가 달려 있고요. 그래서 얘가 그냥 그것도 천차만별이긴 한데 대략 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략 1m쯤 돼요. 실험 기구 자체가 길어요. 이렇게 길어요. 길고 그 다음에 이게 굵기는 새끼손가락 정도 굵기예요. 새끼손가락 굵기 정도로 된 되게 길쭉한 실험 기구예요. 그리고 끝에 마개가 달려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뭘 채우냐면 여기에 타이트런트를 채우는 거예요. 타이트런트를. 그런 상태에서 이게 마개가 있는데 마개를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얘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쫄쫄쫄 이렇게 소량씩 첨가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이트런트가 들어있는 요놈의 그릇을 이걸 뷰렛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커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봤을 거고요. 뷰렛이라고 하는 애는 사실 여러분 중학교 과학실험실 있긴 있죠. 학교에 과학실험실 있긴 있죠. 중학교 때 있긴 있어요. 잘 쓰진 않아서 그렇지. 그 과학실험실 가시면요, 저 뷰렛이라고 하는 실험기구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왜냐면 예산 편성상 과학교사가 주문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무조건 사야 되거든요. 무조건 사야 돼서 있습니다. 나중에 학교에 가서 기회가 된다면 과학생님한테 선생님 뷰렛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면 돼. 뭐 그러면 이제 뭔지는 알 텐데 뭐 교사가 귀찮아서 다음에 보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는데 뭐 여하튼. 그래서 저렇게 에널라이트와 타이트를 준비해요. 그럼 이때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첨가 초반에는 항상 저 타이트런트가 한계 반응물이 됩니다. 자, 저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에널라이트는 어떻게 있다고 그랬어요? 충분히 많이 이렇게 있다고 했죠. 기존 어떤 정해진 질량만큼 에널라이트가 충분히 있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 반응물인 타이트런트를 넣어서 두 개를 반응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에널라이트는 많이 있는데 타이트런트를 얼마나 넣는 거예요? 조금씩 넣는 거예요. 조금씩.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조금씩이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보자면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 요리해요? 요리? 가인이 요리해요? 뭐 최근에 했던 거 뭐 요리? 해봤던 요리. 고추장으로 뭐 해봤다고요?
아, 고추장을 넣고 전을 만들었다고요? 좋아요, 좋아요. 뭐, 하여튼 뭐, 그런 요리 등등등 있는데, 자, 이게 요리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특히나 한국 요리에서 모든 요리를 막론하고 사실은 한국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바로 간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국 요리의 종류는 엄청 많지만, 그 모든 요리에 동이 적용돼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간이죠. 내가 왜 개념이란 말을 쓰냐면요, 서양 요리에는 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간이라는 개념이 없고요, 그냥 정량이 있을 뿐이에요. 정해진 양이 있어요. 그리고 정해진 양이, 그리고 또 서양 요리에는 그렇게 또 그렇게 뭐냐면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은 게, 서양 요리는요 특별히 맛있는 식재료 있죠. 누가 먹어도 맛있는 식재료. 예를 들면 뭐 치즈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트러플 이런 말, 뭐런 이렇게 송로버섯이라고 해서 이렇게 향기가 많이 나는 버섯이 있는데, 그리고 샤프란 이런 것처럼 특별히 귀하고 비싼 식재료가 있으면 서양 요리는요 그냥 많이 때려 넣으면 많이 때려 넣어서 그냥 맛있어요. 정말이에요. 혹시 빵 만들어 본 사람? 빵. 맛있는 빵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맛있는 빵을 만들려면 버터를 많이 넣으면 그냥 더 맛있는 빵이 돼요.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물론 거기에 소금하고 밀가루의 비율, 요건 중요한데, 그 외에 버터 있잖아요. 많이 때려도 많이 넣어서 그냥 맛있어요. 대신 버터라는 식재료가 되게 비싸요. 이게 그냥 가정에서 쿠키 좀 굽겠다 해서 버터 쓰면 막 그게 큰 돈 아닌데, 이게 식당 같은 데서 이렇게 막 이렇게 제과점이나 이런 데서 이게 사업을 하기 위해 버터를 쓴다라고 하면, 제과제빵에서 제일 비싼 식재료가 버터예요. 그래서 버터를 많이 때려 넣으면 많이 때려 넣을수록 맛은 있는데, 많이 넣을수록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과점에서는 얘를 가장 어떻게 하면 덜 넣었을 때 원하는 수준의 맛이 되냐, 이걸 항상 계산하는 거예요. 더 넣으면 무조건 더 맛있거든요. 근데 더 넣으면 비싸지니까, 비싸면 사람들이 안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항상 그래서 제과제빵은 집에서 만드는 게 제일 맛있어요. 왜냐면 집에서는 그런 거 잘 신경 안 쓰잖아요. 그냥 버터? 뚝 넣기 때문에 집에서 만드는 빵이 맛있는 게 버터 때문이에요, 사실은. 뭐 여하튼, 그래서 서양 요리에는 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요리 생각하면, 우리나라 요리 만약 누가 먹어도 맛있는 식재료 중에 뭐 소고기가 있다고 쳐봐. 소고기. 그럼 물론 소고기를 그냥 구워 먹는 거는 소고기만 먹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소고기가 재료인 요리를 생각한다고 치자. 소고기 미역국. 그럼 소고기 미역국에 소고기가 맛있는 재료니까 소고기를 계속 넣으면 소고기 미역국이 맛있어지나요? 우리나라 요리는 안 그래요. 알겠어요? 소고기가 맛있고 좋은 식재료인 거 맞는데, 소고기 미역국이나 아니면 소고기 묵국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무와 소의 이게 비율, 이게 되게 중요하죠. 미역과 소고기의 비율 약간 틀어지면 맛이 이상해져요. 그게 우리나라 요리에만 있는 간이라는 개념인데, 이 간만 사실 잘 맞아도 우리나라 요리는 다 먹을 만하죠. 식재료가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소박하다 하더라도 이게 간만 잘 맞아도 우리나라 요리는 다 먹을 만하거든요. 그 간을 맞출 때, 봐, 내가 만약에 저기 50년 전통의 3대째 이어내려오고 있는 막 최고의 그 뭐냐면은 식당에 경력 50년 경력된 셰프야. 그러면 간 어떻게 맞춰? 간 어떻게 맞춰? 팍! 그럼 딱 되잖아. 그냥 뭔 말인지 알겠어요? 막 고기 팍! 소금 팍! 간장 팍! 하면 와! 이게 되잖아, 이렇게. 그렇잖아요? 근데 요리 초보야? 간 어떻게 맞춰야 돼? 요리 초보는 간 어떻게 맞춰야 돼? 예를 들면 소금을 넣긴 해야 돼. 어떻게 돼야 돼? 그냥 팍 넣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 초보는 찔끔 넣어보고 맛을 좀 보고 하겠어요? 또 조금 먹어보고 근데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갖고 먹어봐서 됐다 할 때까지 넣는 거 아니야. 이게 초보들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프로 요리사와 아마추어 요리사의 구분은 뭐냐면요. 음식하는 과정에서 맛보면 아마추어예요. 프로들은 맛 안 봐요. 알겠어요? 프로들은 맛 안 봅니다. 예, 맛 안 보고 그냥 탁탁탁 하면 그게 딱 맛이 나요. 예, 맛이 나요. 그래서 그게 프로 아마추어의 차이인데, 근데 지금 내가 간 맞추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에 소량씩 집어넣는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정확한 간을 맞추기 위해서 넣어줘야 되는 재료가 있을 때 그게 얼마인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넣고 조금씩 넣고 그 변화를 관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타이트런트를 조금씩 넣기 때문에, 자, 잘 봐요. 그럼 여기 있는 타이트런트하고 에놀라이트하고 반응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기존 많이 있지. 근데 타이트런트는 조금 들어오지. 그럼 어떻게 돼? 많이 있고 조금 들어왔어. 그럼 두 개 반응하겠지? 그럼 조금 들어온 타이트런트는 반응해서 싹 없어질 거 아니야. 물론 얘도 일부 없어지겠지만 여전히 많이 남아있겠지. 한계 반응물이 뭐야? 반응이 끝난 다음 소모된 걸 한계 반응물이라고 했지? 그러면 당연히 타이트런트를 조금씩 집어넣게 되니까 초반에는 타이트런트가 무조건 한계 반응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첨가 후반에는 언제나 저 에널라이트 요놈이 한계 반응물이 되어버립니다. 자, 저건 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에널라이트는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타이트런트는 소량씩 집어넣는데, 타이트런트가 소량씩 집어넣긴 하지만 타이트런트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소량씩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금씩 들어오는 건 맞지만 계속 들어오면 이 에놀라이트도 어떻게 되겠어요? 반응해서 점점 없어질 거 아니에요. 점점 없어지다가 계속 없어지다가 드디어 에놀라이트 싹 없어진 거야. 근데 그것도 모르고 얘는 계속 들어올 거란 얘기지. 뭐 말인지 알겠어요? 굳이 내가 맛을 볼 게 아니라면. 근데 화학 실험만 하는데 맛을 볼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뭔지도 모르고 계속 소량씩 집어넣을 테니까 얘가 점점 없어질 거란 얘기지. 그럼 에널라이트가 없어진지도 모르고 얘는 계속 들어올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에널라이트가 싸그리 없어지고 나면 모르고 들어오는 타이트런트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누가 소모돼 버리는 거야? 에널라이트가 소모돼 버리는 거지. 그래서 후반은 무조건 에널라이트가 한계 반응물이 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저 4와 5의 사이에서 항상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걸 전문용어로? 가인아 뭐라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뭐 방금 복화술 쓴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 그렇다면 4와 5 사이에서 어떤 현상을 관찰할 수 있을까요? 4와 5 사이에서 어떤 걸 관찰할 수 있을까요? 자, 4는 뭐예요? 타이트런트가 다 소모된 순간인 거고요. 5는 에널라이트가 다 소모된 순간이에요. 그럼 4와 5의 그 찰나의 순간에 뭐가 나타날까요? 찰나의 순간에. 크게. 그렇지. 당량점이 나타나는 겁니다. 항상 당량점이 나타납니다. 알겠죠? 나타납니다. 이 당량점, 이 나타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 필기에 써있죠. 전, 후에 급격한
물리적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이것으로부터 나타났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는 실험 테크닉을 뭐라고 한다? 적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왜 적정을 하느냐? 그리고 그 적정과 관련된 또 다른 어떤 기술적 테크닉, 전문적인 테크닉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 데이터를 분석하는 수리적 테크닉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화학을 전공하면서 해보고요. 요 정도를 딱 알아두시면 그 수능 화학원에 나오는 까다로운 킬러 컨텐츠 문제를 풀기에 아주 딱 적합해요. 딱 요 정도까지만 알면 돼. 알겠죠? 알면 돼. 당뇨증 관련해서 이제 예전에 그 어떤 영화가 있었냐면 때는 바야흐로 1980년대 최련이 1980년대 뭐 했어요? 최련이 1980년대 뭐 했어요? 없었어요? 그렇구나. 1980년대 나는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1988년에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거든요. 이걸 왜 기억하냐면 88년에 대한민국에 큰 행사가 있었죠. 올림픽이 있었죠. 올림픽.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올림픽이 이때 있었다고요.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기억을 해요. 그러다 보니 88년 때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는 게 딱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아는데 그 80년대엔 여러분 혹시 요즘 극장에 가면 영화 하잖아요. 영화 즐겨 보는 사람, 영화 좋아하는 사람. 영화 사실 싫어하는 사람이 드물고 영화는 다 좋아하죠. 그러면 요즘 영화 봐서 알겠지만 사실 요즘 어느 나라 영화가 재밌어요? 100% 그런 건 아닌데 어느 나라 영화나 어느 나라 드라마가 재밌어요? 사실 우리나라 영화나 우리나라 드라마가 재밌지 않나요? 아니 물론 몇몇 작품들 곧 이번 주에 개봉하는 뭐 아바타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죠. 이런 거는 돈을 한 4천원씩 때려 넣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런 건 못 이기죠. 인피니티 워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건 이길 수가 없지만 그게 아니라 만약에 제작비가 똑같다. 만약 제작비가 똑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느 나라 영화가 훨씬 재밌다? 우리나라 영화는 재밌습니다. 동일한 제작비라면. 알겠어요? 여러분 미국 영화 같은 경우는요 좀 돈 좀 썼다 그러면은 한 100억대 아니 1000억대 영화거든요. 그러면 미국 영화 제작비는 1000억대가 나와요. 1000억대가 나올 때 보통 사업성이 있는 영화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제작비가 100억에서 좀 우리나라에서 돈 좀 많이 썼다 그러면 한 400억까지도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100억대, 400억대 썼을 때 사실은 헐리우드 영화보다 훨씬 재밌는 영화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뭐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 본 사람. 가연아, 오징어 게임 봤어요? 청불. 그럼 쟤네들은 뭐예요? 쟤들은 뭐예요? 쟤들은 범법자네? 가연아? 어떻게 생각해? 뭐라고? 미드요? 위로요? 미리 본 거요? 리뷰. 리뷰 봤어요? 다 봤어요? 다 봤어요? 그거 배드신 나오는 것도 다 봤겠네? 그래, 어쨌건. 네, 알겠죠? 가연아, 쟤들은 범법자야. 그죠? 어쨌건.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나, 최근에 재밌게 봤던 것 중에 지금 우리 학교는? 본 사람, 지금 우리 학교는? 이거는 청소년 관람. 근데 이것도 19금이구나. 어쨌건. 네. 그런 거 보면 완전 재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우리나라가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능력이 전 세계적인 수준이긴 한데 1980년대는 사실 영화 하면 어디였을까요? 1980년대는요 놀라지 마세요.
1980년대 한국 영화를 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1980년대 한국 영화를 본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변태예요. 정말이에요. 1980년대 한국 영화를 봤다는 건 아무도 얘기하진 않지만 어머 쟤 좀 이상한 애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1980년대예요. 정말이에요. 참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때였죠. 그러니까 이때는 최고의 영화가 무조건 미국 영화예요. 미국 영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미국 영화라고 다 좋아해. 미국 영화도 쓰레기 있어요. 당연히. 미국 영화도 쓰레기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요, 쓰레기 같은 미국 영화가 들어와도 다 흥행하던 시절이에요. 그때 들어왔던 쓰레기까지는 아니어도요,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달콤달콤한 영화 중에 레이디 혹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영화 본 사람? 한 번씩 케이블 TV에 나올 때가 있거든요. 80년대에 나온 영화니까 여러분들에게는 40년 전 영화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케이블 TV 할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한번 나오면 보세요. 내용은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새콤달콤한 영화예요. 그냥 이건데, 그러니까 내가 이거니까 여러분 부모님들도 나랑 세대가 비슷할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도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자, 내용은 뭐냐? 레이디는 뭐야? 레이디는 이제 여성을 이제 뭐냐면 높여 부르는 말이죠. 호크가 뭐야? 매. 그 맹금류 중에 매라고 있잖아요. 여잔데 매야. 되게 생뚱맞지? 자, 배경은 뭐냐? 배경은 중세 유럽입니다. 중세 유럽의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냥 아주 중세 유럽의 어떤 소국입니다. 소국에 이렇게 이제 성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당연히 조그만 나라니까 여기 누가 살겠어요? 왕과 그 가족들이 살겠죠. 그리고 왕 가족 중에 왕의 딸을 뭐라고 해요? 왕의 딸을 프린세스라고 하잖아. 프린세스. 자, 그러면 내가 영화 제작자인데 중세 유럽의 왕이 있고 프린세스인데 프린세스가 막 존나 못생겼어. 존나 못생긴 어떤 공주님이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제작한다고 하면 제작자들이 돈을 댈까 안 댈까?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내가 1980년대 헐리우드 영화 제작자야. 그럼 당연히 공주님은 예쁜 공주님, 못생긴 공주님? 아니, 80년대 정서로 공주님이 나오는데 막 누가 봐도 공주야! 막 그러긴 해 막. 그럼 누가 투자하겠어 안 하겠어? 그럼 공주님 당연히 어떤 공주님? 완전 예쁜 공주님 나올 거 아니야. 완전 예쁜 공주님. 그래서 이 공주님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그때 당시 헐리우드에서 가장 예쁜 여배우였어요. 가장 예쁜 여배우. 그 여배우 이름이 이게 미셸 파이퍼라고 하는 여배우인데, 이 미셸 파이퍼 요즘 나오는 영화 중에 혹시 앤트맨이라는 영화 아세요? 앤트맨. 그 앤트맨의 여자친구가 와스프잖아요. 말벌, 와스프. 그 와스프 엄마. 양자영역에서 구출된 엄마 있잖아요. 그 양반이 미셸 파이퍼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배역이 아니고요. 그 엄마가 한때 헐리우드에서 원티어 여배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구글 같은 데 들어가서 미셸 파이퍼 친 다음에 이미지 보시면요. 젊을 때 보시면요. 깜짝 놀랄 거예요. 완전 예뻐요. 진짜. 우와, 진짜 예뻐요. 알겠어요? 진짜 예뻐요. 그래서 이제 인양반이 그때 공주님. 그럼 당연히 공주님 나오면 뭐가 나와야 제작 승인이 되겠어요? 공주님 나오면 당연히 누구 나와야 되겠어요? 나이트가 나와야 될 거예요. 나이트. 기사님. 80년대 정서라고. 아주 이 보수적인 정서라고. 공주님 나오면 기사님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기사가 당연히 어떤 기사가 돼야 되겠어? 비리비리 찐따 약골이야.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면 기사님은 어떤 기사님? 쌈 잘해야 되겠어 못해야 되겠어? 쌈 엄청 잘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 기사님으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독일계 배우인 루트거 하우어라는 배우가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좀 돌아가셨어요. 돌아갔는데 이제 대표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작품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가장 유명한 대표작이 그거 안드로이드는 양의 꿈을 꾸는가 그거 블레이드 러너에서 안드로이드 여러분들 그 영화 뭐 하여튼 요 배우 둘이 나와. 그럼 당연히 이 둘은 무슨 사이로 나와야 되겠어? 자, 영화 시나리오상 잘생긴 남자 배우와 예쁜 여배우가 무슨 사이여야? 자, 예를 들면 서로 채무자 채권자 관계야. 뭐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떼먹고 도망가. 자, 이러면 투자 받겠어 못 받겠어? 안 되겠지. 자, 그럼 무슨 사이로 해야 그 뭐냐면은 투자자들이 돈을 투자하겠어? 무슨 사이야? 사랑하는 사이 무슨 말이야? 이게 다 그냥 상수적으로 돌아가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사이로 만들어 알겠죠? 자, 그다음 그러면 자, 예쁜 공주님과 건강한 기사님이 둘이 행복하게 살다가 애들도 잘 놓고 행복하게 살다가 끝났어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 영화 보겠어, 안 보겠어? 안 보겠지. 그럼 당연히 누가 나와야 되겠어? 당연히 누가 나오겠어? 악역이 나와야 돼. 악역. 빌런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빌런은 누구? 바로 이 성에 같이 있던 위저드. 위저드가 뭐야? 마법사. 이면서 동시에 저 왕국의 정치인인 거야. 정치인.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악역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이게 시나리오가 돌아가겠어? 자, 우선 이 악역이잖아. 악역이 강할수록 영화는 재밌어. 악역이 약할수록 재밌어. 막 악역 나왔는데 막 완전 비리비리해가지고 기사님 발로 찼더니 죽었다. 그렇게 하면 영화 이상하잖아. 그럼 이제 악역이 되게 센 애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악역은 당연히 여기서 뭘 탐해야 되겠어? 뭐를 탐해야 되겠어? 바로 왕을 탐해야 돼. 그래서 이 악역의 최종 목적은 왕좌를 빼앗는 거야. 그 다음 뭐도 빼앗아야 좋겠어. 뭐도 빼앗아야 이 악역이 더더욱 빛나겠어. 시나리오상 공주도 빼앗으려고 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 위저드는 결국 왕을 제거하고 정치적인 목적인 거지. 그리고 시나리오상 이 공주도 뭐냐면 빼앗아서 자기가 여기에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 거야.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정치 용어로 뭐라고 해? 쿠데타라고 하지. 이런 게 쿠데타야. 알겠어요? 그 쿠데타 소식을 기사가 먼저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쿠데타가 터지기 전에 이 기사님이 어떻게, 당연히 누구만 구해오겠어. 자, 만약에 기사가 능력이 출중해서 여기 있는 왕과 공주와 모든 백성을 다 구했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그때 다 구해버리면 그때부터 공주님 옆에 왕 일종의 이제 뭐냐면 장인어른이잖아. 장인어른 시시껄껄 자네 그래서 되겠나 막 항상 막 잔소리하고 그러면 영화도 안 되겠지. 그럼 당연히 이제 이 공주는 이 왕자님은 누구만 구하겠어? 이 공주님만 구해가지고 냅다 도망을 치는 거야. 그러면 도망가서 이 둘이가 또 어디 가서 오두막 짓고 행복하게 잘 살고 농사도 지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그럼 이제 이 악역이 어떻게 해? 그래서 이 악역의 직업에 정치인의 마법사를 같이 걸어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얘가 어떤 마법을 거느냐? 이런 마법을 걸어. 어떤 마법을 거냐면, 자, 얘는 얘를 원했지. 근데 이 여자는 얘랑 사랑하잖아.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얘가 존나 싫겠지. 그렇게 시나리오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둘 다 괴롭게 해야 되겠지. 둘 다 괴롭게 하는 방법은 얘를 죽이면 좋은데 얘가 존나 싸움을 잘해. 그럼 냅다 도망갔어. 그럼 죽일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둘을 괴롭게 할까? 근데 나의 직업은 마법사야. 그렇다고 해서 마법사인데 마법을 부려서 둘에게 벼락을 치게가 둘을 냉큼 죽였어요. 하면 또 영화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관객이 계속 지켜볼 수 있는데 마법사인 직업을 살려서 둘에게 괴로움을 주는 방법을 상상을 해보라고. 그래서 어떤 마법을 거느냐?
day, night. 저기에 있는 공주님, 기사.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가 떠 있는 동안은 기사가 사람으로 있어요. 근데 공주님을 매로 만들어요. 밤 동안에는 공주가 사람으로 돌아와요. 기사를 늑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미지가 계속 나오냐면 건장한 기사가 갑옷으로 무장한 기사가 어디를 지나가는데 어깨에 항상 매가 올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수룩한 밤에 예쁜 여자가 산에서 걸어 내려오는데 옆에 이만한 늑대가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계속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사님 어깨에 매어 있는 그 다음에 예쁜 여자 옆에 따라다니는 늑대, 이거를 영화에서 계속 교차 편집해서 계속 그냥 초반에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보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사람 이로 존재하는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못 보는 거야. 그러면 사랑하는 사이인데 서로 만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러면 기분 안 좋겠지. 그런 마법을 거는 거야. 그런데 이때 이 공주와 기사가 서로를 마주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 그게 언제일까? 자, 낮과 밤이잖아요. 그럼 언제가 낮이고 언제가 밤이야? 그냥 아주 고전적으로. 해가 떠 있으면 낮이고 해가 지평선으로 지면 밤이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해가 이제 다 떠 있다가 지평선에 해가 반쯤 걸렸어. 이렇게. 지평선에 해가 이렇게 걸렸어. 그러니까 깔딱깔딱 넘어갈락 말락 하는 그 순간 있지. 그 순간 어떻게 됐어? 그 순간에 이 매가 공주님으로 변할락 말락, 그리고 기사님이 늑대로 변할락 말락 하는 순간이 있겠지. 그 찰나의 순간에 서로가 서로를 살짝 보는 거야. 이걸 화학에서 뭐라고요? 당량점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이게 당량점이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당량점의 순간은 길어, 찰나야? 찰나지. 그 찰나에 서로를 보면서 애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어머 그거 응? 그리고 당연히 이 영화의 엔딩은 어떻게 돼? 이 영화의 엔딩은 기사님이 힘을 얻어서 얘를 그냥 냅다 혼내줬다. 이걸로 끝날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새콤달콤한 영화예요. 알겠죠? 누가 봐도. 그러니까 호불호가 일절 없는, 하지만 영화가 매우 보수적이고 뭐 매우 그냥 좀 지금 관점에서 보면 촌스러운 영화인데 80년대 대한민국에서는 상당히 흥행을 했던 영화입니다. 알겠죠?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라. 그래서 그 찰나의 순간을 화학에선 당량점. 당량점이라는 의미를 아시겠죠? 알겠죠? 이 당량점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 중요한 문제들부터 다음 시간에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